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22년 1분기 실적이 몇이에요? 14조입니다. 2분기 몇이에요? 14조입니다. 지금 몇이에요? 1조. 예상치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뭐다? 시장이 폭락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네, 안녕하세요. 강추세입니다. 금요일날 미증시가 크게 상승 마감됐습니다. 은행권 불안이 잦아들었고 인플레이션 완화 요인들이 숫자로 확인이 되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크게 상승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은 1.7% 상승 마감되었고 S&P 500은 1.4% 상승 마감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강추세 채널에서는 은행이 망에 자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금요일날 상승이 나온 내용은 간단합니다.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근원 PCE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치를 당연히 하회했고요. 소비심리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여는 총재의 코멘트도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지표상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내용이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고, 일일이 이 지표가 어떤 지표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 표현하는 지표인지는 다른 채널의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모두 빼고요. 중요한 점은 지금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판단하는 것이겠죠. 주말을 기해서 미증시가 크게 올랐고 인플레이션 완화 지표가 같이 동반돼서 나오다 보니까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월도 상승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 요거는 뭐 조금 뒷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상승 쪽으로 방향을 보는 시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강추세 채널에서는 은행이 망하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CS가 망해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은행이 망하는데 시장이 왜 오르는지 알려준다. 은행이 파산했는데 시장이 오르는 걸 맞췄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강세를 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미증시, 나스닥이 12,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 고가, 2월달 고가를 뚫고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제가 미국 은행이 망하고 유럽에서도 은행권에 대한 위기가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은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의 수급을 주식시장으로 본 게 아니라 채권시장으로 봤습니다. 채권시장이 지금 10년물 기준에서 3.4%까지 내려왔고요. 2년물은 4%, 며칠 전에 3%도 갔다가 대략 한 4%를 기준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5%예요. 5%에서 기준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채권금리는 2년물입니다. 2년물이 이미 선반영해서 4%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나스닥이 1.7% 금요일날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은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금리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물론 가격은 상승했지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채권금리는 기준금리에 선반영을 하지만요, 기준금리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폭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2년물도 있고 3년물도 있고 5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만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준금리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에서 1.5%를 넘기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 되면 또다시 반영할 수 있는 그 폭이 늘어나는 거지, 이미 가격 반등이 나온 채권이 크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는 채권에 영향을 주고요, 반대로 주식은요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과 채권은 이 기준치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적용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1월 달부터 반등을 했고 대략 10,000포인트 초반부터 12,000을 넘겼으니까 상승폭은 20%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반영한다면 지금은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4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겁니다. 4분기 실적 대비해서. 자, 가치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예상치에 불과합니다. 실적은 나와 봐야 하는 거예요. 애플 실적을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영업 환경이나 금리나 매크로 환경을 가지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예상치도 말 그대로 확정치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릴 때는 더 먼저 빠져서 하락에 대한 선반영을 하는 거고요. 반등할 때는 말 그대로 반등인 겁니다. 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하지만 주가가
고가를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죠? 1년치의 고가를 넘어간다. 이건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는 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실적이 넘었을 때 또는 실적이 넘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지금 갖춰졌나요? 아니죠. 자, 보세요. 실적이 넘었을 때, 실적이 넘을 수 있는 확률, 1분기를 넘을 수 있는 확률, 1분기 때는 몇이었죠? 1분기 때는 기준금리가 0이었습니다. 0. 근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대기하고 있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바닥에서 20%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구간, 나스닥 많이 언더슈팅 구간이라면 이미 지금 20%를 반영한 상태고요. 테슬라는 이 20% 반영될 때 테슬라는 2배가 올랐습니다. 이 테슬라 200불이 언제 정도의 가격대냐? 5월과 6월 달에 가격대입니다. 그쵸? 물론 이 이후에 더 상승할 수 있지만 때에 있었던 기준금리보다 지금 있었던 기준금리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밸류에이션을 할인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10월 저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먼저 반등을 하고 1월 달부터 다시 올라서 80%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구간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올라간 겁니다. 말 그대로 반등. 지금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에요? 3월과 4월. 이때 기준금리가 얼마죠? 0%. 만약에요, 이게 상승을 한다면 엔비디아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여기까지 올라가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22년 1분기 실적이 몇이에요? 14조입니다. 2분기 몇이에요? 14조입니다. 지금 몇이에요? 1조. 예상치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뭐다? 시장이 폭락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올라가도 실적을 넘을 수 없는, 즉 강추세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실적 돌파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룸이 별로 없고요. 여기서 내려도 하락룸이 별로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 버린다면요, 그때는 위험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승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요걸 매매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또는 엔비디아가 저렇게 많이 올랐고 미증시도 올랐으니까 월요일날 오르겠지? 만약에 올랐을 때 대형주를 따라 붙어야 될까요? 왜? 미증시가 올랐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주는 지금 올라도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재료가 없어요. 뭐 AI 때문에 뭐 반도체 어쩌고 반도체의 새로운 사이클,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데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내릴 것이다 또는 앞으로 시장이 오를 것이다에는 무조건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그 근거는 수급이 끊길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급이 끊길 수 있는 근거는 채권 시장일 경우에는 채권 가격과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실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적과,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실적과 주가의 등락, 그리고 주가가 넘어야 되는 그 가격대에서의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절대 앞에 걸 예상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왜 그러냐면 주가를 움직이는 메이저들이나 세력들도 앞을 예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너무 비교가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가 2월달, 3월달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물론 저도 2차 전지도 매매는 했지만 에코프로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뭐다? 고가를 넘어갔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지금 실적과 과거에 있었던 실적이 어떤 식으로 돌파를 나올 수 있는 뉘앙스가 있느냐,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즉 시세가 끊길 때는 일단 가격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하락이든 상승이든 한다는 거고요. 이건 주식과 채권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딱 결론 낼게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대형주가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주가가 바닥에서는 지금 뭐 어떤 악재가 터져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했었던 3월달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반등이 나와서 1월달과 지금의 나스닥의 가격 차이가 20%가 나는 상황이고 개별 종목단에서 따지면 50% 100%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 상황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상승을 앞으로 더 나온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짓고요. 하지만 올라가지 못했을 때는 계속 에코프로가 이제는 중소형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중급 또는 소형급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될 때입니다. 단, 주도 섹터, 그리고 강추세, 요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딱 결론 내릴게요. 시장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면 위험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도 그렇게 큰 충격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될 때인 겁니다.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가도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을 사야죠. 어떤 주식을?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주가 아닌 종목을. 이상입니다.